재정 문제를 조금 얘기하고 자 합니다. 이걸 이제 우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소득 주도 성장 혹은 뭐 세금 주도 성장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돈을 써서 그것이 다시 지출이 돼서 다시 되돌아와서 성장을 하는 어떤 그런 소리를 했는데, 실은 임금을 올려주는 게 생산성이 올라가서 임금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임금부터 올려주면 나중에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그런 임금이라든가 그런 돈 어디서 주로 가져오느냐 하면 결국은 세금에서 가져오는 거고, 세금은 결국은 민간의 지출이나 투자의 여력을 빼앗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게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생각에 어쨌든 정부 재정 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8점 평균 5년 동안 8.7% 약 9% 가까운 정도로 정부 지출이 늘어났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총 지출이 늘어났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국민 소득의 성장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3%대 어쩌고 2점 몇 %대 이러고 있었는데, 이걸 8.7%나 했으니까,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쌓이고 그것이 또 국채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천조국이란 말이 국가 채무가 국채의 크기가 그렇게 늘어나는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그리고 그런 말하는 재정 상태가 아주 악화된 상태에서 그걸 물려받은 게 이제 윤석열 정부인데, 사실 처음에 처음에 소상공인 거기에 대해 가지고 500조 심지어 김종인 비대위원장인가요? 그분이 또 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나중에는 또 사퇴했습니다만, 어쨌든 왔을 때 했던 이야기는 500조 그걸로 안 된다. 1000조 정도 자 1000억 참 미안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소상공인들 지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진 거 그런 식으로 했는데, 소상공인들 입장에서야 많을수록 좋지만 그게 너무 많아지면 그거 어디서 나옵니까? 다 세금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성장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만 마구 그렇게 쓰면은 나중에 위험해지는데 어떡하지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다행히 정부 재정 지출을 예산을 증가 속도를 한 8.7%가 아니라 증가율을 한 5%대 정도로 낮추겠다. 물론 이것도 3% 실제 성장에 비해서는 좀 높습니다는 기존에 비해서 확 줄이고 또 다른 조정 같은 걸 해갖고 지금보다 30조 정도가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총 지출 규모가 한 30조 원을 줄이는 예산 편성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40조 원대라 그러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고, 국회에 가서 또 의원들이 또 이것저것 또 덧붙이지는 않을까, 쪽지 예산이라고 그러죠, 흔히.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이게 참 다행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렇게 줄이기로 한 게 여러분들은 그냥 하겠지 싶지만 실제로는 이런 결정을 내려서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니냐?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관료들이 하는 공무원들이 하는 중요한 자기들의 말하자면 권위와 힘을 늘려가는 중요한 방법 하나가 조직을 키우고 예산 극대화하고 조직을 키우고 그렇다지 않습니까? 장관이 왔는데 그 장관이 인기가 있으려면 그 부처를 키워주고 그 부처의 예산을 늘려주면 그 공무원들이 그 장관을 굉장히 힘 있는 장관이 왔다 그러면서 좋아하는데, 비해서 그 예산이 줄어들고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죠. 그죠? 네.
예산이 많을수록 그 예산으로 그 생색을 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니까 뭔가 자기 돈은 아니지만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예산 규모가. 그런 점에서 예산을 키우고자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걸 갖다가 예산을 줄여서 30조 원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이것저것 쳐내야 될 텐데 아까 말한 지금 말씀하신 아마도 어쩌면 전번에 그 이재명 그 후보가 이재명을 위한 예산이라 그러면서 말이 많았던 그런 예산을 올해 예산 중에 예컨대 지역화폐 예산 같은 아마 그런 것들을 다 아마 자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조정이 돼서 한 30조 원 정도는 올해 예산보다는 줄어드는 예산을 편성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제대로 좀 돼서 이게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계속 이렇게만 좀 줄여주고 그러면 남유럽 그리스니 이태리니 말썽쟁이들 있지 않습니까? 남유럽 국가들 혹은 아르헨티나의 남미 국가들 근데 재정 적자 때문에 항상 그 고통을 받는데 그런 나라들처럼 재정 위기에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만 계속 해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나중에 국회나 이런 데 가서 오히려 더 정치인들이 또 자기 지역구 어쩌고 예산 어쩌고 그래가지고 또 경쟁해가지고 또 이걸 굉장히 또 키워놓지를 않기를 여야 할 것 없이 좀 그런 생각을 미리 해보고 그때 가서 지켜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더하기 또 어떻습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예산들도 고쳐가야 되는데 그 중에 아마 이 언론 지상이 많이 났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교육 교부금이죠. 그러니까 이게 학생 수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교육 교부금이란 게 학생 수가 인구가 그냥 많이 늘어날 때 그러니까 6.25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베이비 붐 있었죠. 58년, 57, 하여튼 53년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 이후에 조금 안정되고 5년부터 한 60년 한 1, 2년 그 정도까지 저도 베이비붐 세대입니다만은 베이비붐 세대가 있었고 그 베이비붐 세대에는 그냥 학교 오전 오후반이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오전 오후반이 있었고 거기에 비하고 지금은 아예 지금 인구 절벽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인구수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큰 문제로 지금 사회 문제가 될 정도인데 이게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교육 인구가 그냥 베이비붐 세대 그때 숫자가 많아지는데 그걸 교육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나온 게 강제적으로 말하자면 일정액을 세금이 나오면 세금의 일정액을 교육에다가 쓰도록 그렇게 해놓은 게 이제 교부금인데 그게 또 조금씩 올라가지고 나중에는 지금은 20% 가량 되는데 이거를 20%면 굉장히 큰 거 하지 않습니까? 세금은 20%면.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걸 갖다 참 학생들은 계속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경제가 성장하니까 늘어나죠. 또 1인당 들어가는 건 더 많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장을 하는 것 더하기 인구는 또 초중고 거기에 들어갈 인구 수는 점점 학생 수는 점점 주니까 1인당 들어간 게 점점 많아져 가지고 이번에 KDI 쪽에서 이제 연구를 이쪽 연구를 총괄해가 했던 친구가 김학수 박사인데 예전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저랑 같이 근무하기도 했던 그 아주 유능한 후배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해보니까 그 김학수 박사가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례까지 있냐 하면 아까 거기 보니까 학생 수에 비해서 교장 교감이 더 합하니까 학생 수에 비해서 교장 교감 뭐 이런 숫자가 학생 수는 10몇 명인데 교사 뭐 이런 거 합하니까 20몇 명인 어떤 그런 학교도 있다 그래요. 근데 거기도 얼마나 사실은 폐교하는 게 맞죠. 폐교가 통폐합하는 게 맞는데 그런 데까지 그렇게 한편으로는 돈이 남아 돌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처치곤란인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많은 뉴스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교육부나 그다음에 또 교육감들이나 그거는 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여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그 재정 연구한 사람들이 하나씩 따져보니까 그게 교육의 질을 높여서가 아니라 인구수가 줄면서 학생 수가 줄어서 1인당 투자 내는 게 많아졌을 뿐인데 그걸 교육 질을 갖다 계속 높이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는 상당히 억지스러운 주장이죠. 이게 박사님 요즘 학교 멀쩡한 우유창 해마다 부시고 새로 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왕돈이님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계속 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육감이나 그다음에 또 교육부 이런 데서는 되도록이면 그거 확보해갖고 조금 일부 이제 대학 쪽으로 이 초중고만 한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니까 대학에도 조금 떼주는 정도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례성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아까 바스티아 이야기를 했는데 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전혀 어떤 면에서는 거의 교육적으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갖다 법을 통한 일종의 약탈이 바스티아 같으면 아마도 이것도 일종의 법을 통한 약탈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까지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멀쩡한 우유를 갖다가 우유를 애들이 먹지 않으니까 버린다는 이야기가 저도 어디선가 들은 바가 있는데 어쨌든 우유 창고를 지었다 부셨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은 돈이 남으니까 학생들한테 무슨 태블릿 PC 같은 것도 하나 나눠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좋은 걸 하는 건 좋은데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대학교 가면 완전히 또 그게 달라지는 그게 또 가장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밸런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예전에 만들어 놨던 것 갖다가 고집하는 거 이거는 좀 말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투표자들이 얼마든지 이거는 빨리 고치라고 말을 해야죠. 말을 해서 이것도 합리화되도록 해야 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빚만을 물려주는 없는 겁니다. 훗날 사람들 윤석열 정부 제대로 스트레인저님, 예. 그러니까 청년 세대한테 빚을 물려주기보다는 건전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정부가 이걸 갖다가 세금을 조금 적게 거둔다는 의미는 민간이 알아서 스스로 판단하고 쓰거나 투자할 게 많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걸 의미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출이 줄어들어야죠. 정부의 지출이 줄어들지 않으면 그 국채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렇게 해서 또 모자란 걸 충당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지출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세금 좀 줄여줘 봐야 나중에는
결국 국채, 결국은 빚이죠. 빚이 계속 늘어나서 세금이 준 게 아니라 세금이 미래로 미루어졌을 뿐이고 미래 세대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걸 제대로 정리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저는 참 잘한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정말 굉장히 투쟁할 각오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이걸 지원을 강하게 우리나라 대통령제니까 이것만큼은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하면서 말하자면 푸시를 세게 하면 그 지원을 받은 그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서도 이런 걸 힘있게 밀어붙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당조차도 예산을 많이 막 가져와서 지역이나 이런 데 자기가 생생내면 쓰고 싶어 하는 그런 유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이 그런 여당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동시에 야당도 그런 걸 하는 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갖다가 강조하는 그런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